234페이지를 열어주시면 이 작품이 나오고 있죠. 하나 체크 좀 하고 넘어가 봅시다. 우리 서울고에서는 앞쪽에 서사갈래 흐름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혹시 수업은 하셨니? 이것도 지난번에도 한번 똑같이 물어봤었을 거야. 서사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시작은 안 했어? 알겠어. 일단 선생님 작품을 진행하고 있을 테니까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수업을 해주셨거나 왜 지난번에 너희 그거 있었잖아. 그 시대별 문문문학의 흐름이라는 녀석들 또 혹시 모르니까 나오면 얘기해주세요. 자 그럼 선생님 그냥 바로 문문학 작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이 단어는 한국 서사갈래의 흐름을 말해주는 단어인데 원래 서사갈래 흐름상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건 설화야. 설화라는 건 신화, 전설, 민담 이런 것들이잖아, 그치? 근데 기존에는 문학교과서에 이 신화들이 항상 실리는 편이었는데 이번엔 최근에는 너희들 학습 부담을 줄이는 차원이 맞다고 봐요. 다 없애버렸어. 빼고 또 가전이라고 하는 갈래도 다른 단어로 치워버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수능에서 만난 작품들은 항상 뭐거든? 고전소설이거든. 그래서 바로 고전소설부터 치고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는 고전소설 구분목을 볼 텐데요. 이 작품은 워낙 중요도가 높은 작품이다 보니까 해야 될 얘기들이 몇 가지 있거든. 자, 그거 이론 정리를 먼저 해놓고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구분목은 일단은 환몽 구조를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야. 그리고 몽자료 소설이라고 불러요. 자, 환몽 구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환이 돌아온다는 뜻이잖아, 그치? 자, 작품 구조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야. 현실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있어. 근데 그 현실 속에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뒤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구조가 나타날 때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환몽 구조가 나타난다고 부른다는 거야. 꿈에서는 뭐가 나온다? 깨달음. 그리고 이때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입몽 장면이라고 불러. 꿈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야. 그리고 현실에서 꿈에서 다시 현실로 튀어나오는 장면은 갑몽이라고 부르지. 꿈에서 깨어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장면들은 작품 속에서 이 장면이 어느 부분이냐라고 하는 걸 뽑아내는 문제가 종종 나오는 편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자. 이 작품은 그래서 꿈 얘기가 될 거야 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이제 작품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참고로 이 작품의 특징은 뭐냐면 현실이 더 꿈 같고 꿈이 더 현실 같다는 그 반대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너희들 문제 풀 때 종종 착오가 나오거든. 꿈 장면이 우리가 실생활을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일 거야. 그리고 현실이 오히려 도술 쓰고 막 환술 나오고 막 이런 일이 있어서 현실이 조금 더 다르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구조, 환몽 구조라고 하고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몽자료, 몽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소설이라고 부른다. 잡았습니까? 자 두 번째, 이 구운몽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서술상 특징 요소로 하나 찝을 만한 가치가 있어. 뭐냐면 유, 불, 선, 서상의 혼재라는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작품을 읽으면서 다 확인되겠지만 얘들아 유는 유교 말하는 거지? 오케이. 이 작품에는 유교 이념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어. 입신, 양명, 그리고 출세라고 하는 유교에서 말하는 성공에 대한 것을 꿈꾸는 이야기로 나와. 근데 불교도 기본적으로 이 작품의 바탕이죠. 불교라고 하는 건 공사상이고요. 인생무상이에요. 이 둘은 얼핏 보면 얼핏이 아니고 다르지. 공이라고 하는 건 저기서 공자는 빌곡자예요. 비어있다. 모든 것은 허무한 일이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인생무상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작품의 구조는 유교적 성취를 꿈꾸던 주인공이 불교에서의 어떤 큰 뜻에 귀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되셨죠? 염두에 두시고. 근데 그 와중에 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은 신선에서 그 뜻 선자입니다. 바로 도교적 사상이 나오죠. 보면 뭐 선녀가 나오고요, 용궁이 나오고요, 옥황상제 나오고요. 이런 식의 요소들을 통해서 이런 도교적 개념도 분명히 작품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음. 그래서 결론,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유불선 사상 이 세 가지가 혼재, 섞여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주된 특징으로 한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좋아.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해놓고 질문 들어갈 거야. 이 구운몽은 기본적으로 제목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시험에 잘 나와. 근데 이거는 약간 클래시컬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도 구운몽은 교과서에 있던 작품이야. 엄청 중요한 작품이라는 얘기겠지.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은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구운몽에서 자 일단 써볼게. 이 제목의 의미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거든.
직역하자. 구는 아홉이라는 뜻이죠. 아홉. 우는 구름이란 뜻이고 꿈이란 뜻입니다. 맞습니까? 참고로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릴 내용은 어디 써져 있을 거냐면 235페이지의 제목의 의미라고 그냥 첫 번째 페이지부터 나와 있을 거야. 그거 강조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이 작품에서는 총 9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자, 참고로 현실에서는 성진 스님과 팔선녀 총 9명이죠. 그리고 꿈속에서는 양소유라는 사람과 이처, 육첩의 모습으로 나타나. 총 9명이 겪는 이야기라는 얘기야. 근데 이 9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운이 무슨 운자예요? 구름이라는 뜻이잖아. 구름은 언젠간 있을 수 있지만 또 없기도 하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치? 본질을 찾기 어려운 그런 요소. 즉 구름처럼 뭐하다? 덧없다. 그래서 주제의식인 인생 무상을 그려낸다 라는 거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때 이 몽이라고 하는 건 이 작품의 어떤 구조적 특성, 즉 한몽이라고 하는 특성을 제목 안에서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제목의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지. 9명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 무상을 한몽 구조로 보여준 작품이라는 거야.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분모와 관련된 기본적인 얘기 확인했고요. 참고로 이따 학습활동 파트에서 보게 될 거야. 이 몽자료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른 작품이랑 비교하면서 조신몽 혹은 조신의 꿈 혹은 또 조신의 설화라고도 하는데 이 작품과 비교하는 일이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해. 마치 우리 상위인국 배우면 송비인국 배우는 것 같고 햄버거를 시키면 콜라가 필요한 거랑 똑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은 비교 그냥 항상 세트야. 아시겠지?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잡고 가면 좋겠어. 됐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기본적으로 소설이잖아, 얘들아. 소설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인물, 사건, 배경, 그리고 갈등 중요하다고 했었지? 이거 중심으로 읽어주시면 되고 자, 작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차분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볼게요. 당나라 형산 연화봉에서 라고 하는 공간이 나왔죠. 당나라 얘기 나왔으니까 이 작품의 배경은 어디다? 중국이다. 육관대사라는 사람이 절을 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지. 이 작품의 뭐랄까 대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육관대사 불법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단어 뜻 알죠? 불법은 불법 그 불법 아니고요. 불교로서의 가르침을 설파, 이야기로 전달하는 중이야. 근데 어느 날 육관대사의 제자인 성진은 동정호 용왕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고, 자, 성진 스님, 이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스님이죠. 육관대사가 불법을 버티는데 이 동정호의 용왕이 축하 선물을 이렇게 화환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 육관대사도 일부러 이렇게까지 화환까지 보내주고 고맙다라는 뜻으로 나의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성진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지. 가서 인사드리고 와라. 자, 그리고 참고로 위부인의 시녀들인 팔선녀는, 그치? 또 위부인도 있어. 네, 밑에 팔선녀가 있는데요. 이 팔선녀는 또 나름대로 불법을 연 육관대사에게 인사를 드리러 그들에게 가고 있는 중이었고요. 됐죠? 일단 배경 깔려는 거 보이시죠? 어렵지 않게 보일 거고요. 자,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이때 성진이 동정호에 이르러 라고 했습니다. 자, 읽어나갈 때 이런 거 되게 중요해. 자, 이게 참고로 이 사람들이 출발한 게 연화봉이에요. 연화봉에서 육관대사랑 같이 절 짓고 절 속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어디로 이동했어? 동정호라고 하는 호수. 누굴 만났어? 용왕을 만났어. 보자. 물결을 헤치고 수정국에 들어갔대요. 야, 근데 일단은 물결을 헤치고 수정회로 만들어진 궁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용왕이 맞이해줬다고 돼 있잖아. 근데 참고로 이거 착각하지 말라니까 이게 현실 장면이야. 참고로 소설 기준 현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 느낌이 오시죠? 오히려 현실이 더 비현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뜻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용왕을 만났으니까 무슨 내용이 담겨있다? 용왕을 만났다고 도교적 사상이 담겨있다. 확인됐죠? 도교 체크. 지금 우리 첫 번째 줄을 읽을 거야. 하면서 용왕이 크게 기뻐하면서 몸소 국문 밖으로 나가 맞이를 하죠. 성진은 상좌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진찬 훌륭한 음식들. 그리고 또 하나 더.
고전 소설이니까 또 중요한 거. 너무 당연한 거. 뭐예요? 어휘. 이거 어휘는 당연한 거지. 그치? 우리 지난 시험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단어 모르는 거 없게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단순해. 이렇게 하면 돼. 선생님이 지금 읽어드릴 때는 하고 끄덕끄덕 하면서 들어갈 거야, 머릿속에. 그런데 집에 가서 혼자 따로 읽어보세요.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뭔 말이지? 라는 부분들이 생길 거야. 막히기 잘하시고요. 아무튼 훌륭한 음식을 갖추어 잔치를 열어 대접하여 용왕이 손수 잔을 들어서 술 한잔 하시라고 권했습니다. 성진이 말하죠.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광약이라. 오케이. 술을 보고 광약이라고 성진은 부르고 있어. 미치는 약이라는 얘기야. 술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경계하는 것이니 감히 개를 하지 못하겠나이다. 파는 깨트린다는 뜻이고 개는 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가르침이라고 번역하면 돼. 개도한다라는 뜻이니까. 그럼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용왕이 말하죠. 아니 부처가 5가지 계율로 술을 경계하는 줄을 내 어찌 모르리요만. 궁중에서 쓰는 술은 인간들의 광야, 술이죠. 인간 술과 달려서는 잠옷 사람의 기운을 화창하게 하고 마음을 방탕하게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쁜 길로 인도하는 나쁜 술이 아니라는 거야. 꽐라돼가지고 심신미약 상태로 또 범죄 저지르게 하는 그런 술이 아니라고. 그래서 성진이 용왕이 지성으로 권하니까 차마 사용하지 못하고 잇따라 석잔의 술을 마시게 됩니다. 자, 다 끝났어요? 용왕께 인사를 하고요. 바람을 타고 연합을 향하여 돌아오다. 자, 이것도 미쳐쳐야 되는 장면이잖아. 지금 돌아올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람 타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두음 부른 거예요. 비열 시점에서 맞지? 전기성 맞죠? 체크. 그런데 돌아오다가 사나이에 이르러서 스스로 깨닫기를 술 기운이 올라 낯이 달아오르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얼큰 자기 취한 거야. 저걸로 지금 얘 음주운전한 거야. 얘들아, 큰일 나. 운전한 사람은 큰일 나. 술 입에만 댔다 가면 무조건 차는 핸들에 손을 안 되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술 기운이 오르니까 막 얼굴이 빨개지거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유, 이렇게 빨간 얼굴로 가면 사부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셔서 크게 꾸짖을 것 같은데? 하고 냇물로 내려가서 옷을 벗고 두 손으로 물을 움켜 취한 낯을 찍고 있는데 문득 기이한 향내가 코에 진동하여 이상한 향기가 와. 향로의 기운도 아니고 화초, 즉 꽃들의 꽃향기도 아닌데 왜 사람의 뼛속에 사무쳐서 정신이 호탕하여 뭔가 자극적이고 뭐랄까 섹시한 그런 향기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능히 표현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 자, 그래서 가다가 이상한 향기에 멈춘 상태입니다. 자, 지금 냇물로 왔었고요. 냇물에서 이상한 향기를 맡았죠. 그래서 가봅니다. 다시 읽어볼 이 정제 잘 차례 읽고 물을 따라 올라가니까 이때 팔선녀가 석교 위에 앉아서 서로 말하고 있었어. 가보니까 정체는 팔선녀예요. 얘들아, 선녀야, 선녀. 선녀니까 가장 아름다운 존재들일 거야, 그치? 내 눈앞에 트와이스가 쫙. 트와이스 몇 명이냐? 9명이냐? 1명 빼. 아무튼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빼세요. 아무튼 간에 팔선녀는 트와이스가 딱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성진과 팔선녀가 서로 만났습니다. 이때 성진이 육한장을 놓고, 그러니까 지팡이 짚고 가니까 공손히 제배 절하면서 말을 하죠. 여 보살들이시여. 보살님은 참고로 우리 승가에 계신 분들이 일반인들을 보살님이라고 부르죠. 보살들이시여. 빈승,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빈이라고 하는 건 자신이 부족함을 많다는 것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연화 도량의 육관대사님의 제자로 스승님의 명을 받들어 산 밑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좁은 석교 위에 보살님들이 앉아있어 남자와 여자가 같은 길에 있을 수는 없으니 부디 잠시 발걸음을 옮겨주시면 길을 빌리겠다. 뭐예요? 지나가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됐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팔선녀도 뭐라고 하냐면 단미하면서 말하길 우리는 위부인의 신을 들여옵니다. 부인의 명을 들어 육관대사께 문안하고 돌아가는 길인데요. 첩들이 들으니까 길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건 뭐 좌측통일 우측통일 말하는 걸까 설마? 아니지. 기본적인 예의 범절을 말하는 거겠지. 외간 남자와 외간 여자가 길에서 마주치면 이런 식으로 가자는 룰을 만들어 놓은 거야 라는 얘기야. 됐죠? 뭐예요? 남녀가 유별한데 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 다리가 매우 좁고 첩들이 이미 먼저 앉아 있었기 때문에 도인이 말씀이 마땅치 않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쓰고 있었다. 왜 나보고 나가라고 하느냐. 그래서 바람한테 다른 길로 해놓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쓸게요. 지금 성진과 팔선녀가 이거 대화하는 게 아니라 대화 맞는데 대화는 아니라 시작 부리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 야, 성진이 지금 여기까지 뭐 타고 왔어? 구름 타고 왔어요. 그런데 왜 내 앞을 막느냐면 투하했을 때 지금 말 걸고 싶었던 거잖아, 그지? 그리고 83년들도 얘를 선녀예요.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른 데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건 이제 수장을 받아주는 걸 거 아니야. 그치? 말대꾸를 했다는 얘기는. 생각해봐. 북형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저기 트와이스 이 사람 뭐야? 다 도망갈 거. 그런 거야. 서로 마음에 대충 든 거지.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쓴 거야? 수장이라고 쓴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말에 오고 가고 있고요. 성진이 대답합니다. 냇물이 깊고 다른 다리가 없습니다. 어디 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팔선녀 말하죠. 옛날 달마종자께서는 갈리풀 타고 바다를 건너셨다던데 화사께서 이거 성진을 말하는 거죠. 육관대사에게 도를 배우셨다면 반드시 신통한 도술이 있을 것이니 어찌 이러한 조그만 냇물을 못 건너서 아는 자와 길을 다투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다음 챕터 넘어갑니다. 바로 그랬더니 성진이 웃으면서 말하죠. 여러 남자의 뜻을 보니 행인으로 하여금 길값을 받고자 하려는 듯이소. 그러나 가난한 중에게 어이 극전이 있으리오. 마침 명주 8개가 있으니. 그러니까 조그만 구슬 왜 부처님 그런 절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슬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슬이 8개가 있으니 이것으로 길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복사꽃가지를 하나 꺾어 팔선녀 앞에 싹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 꺾은 거야 그냥. 그런데 그 8봉우리가 땅에 떨어져서 8개의 명주로 변신, 화하였다는 얘기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야.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수작 부리는 거 맞아. 그치? 일부러 뭔가 계기를 만들고 싶었던 거지. 그리고 이때 이 8개의 명주는 나중에도 아시겠지만 이들은 꿈속에서 만나게 될 거거든? 그들의 인연을 상징하는 거라고. 자, 밑에 써져 있죠? 전기성. 됐나? 그리고 이거 밑줄 잘 쳐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잠재된 욕망이 드러난 행동이다. 됐죠? 이 장면이 그냥 장난친다 그런 식으로 해석되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진은 마음부터 흔들리고 있는 중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인데 술 석 잔에 얘가 뿅 가버린 거야 지금. 마침 내 눈앞에 아리따운 여성들이 있어. 보통 수컷들은 말이야 암컷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을 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술집에 가면 여성들이 함께 있는 좌석에는 남성들의 목소리의 톤이 항상 한 톤 더 높습니다. 기본 이건 야생의 본능이잖아. 대부분은 암컷보다 수컷이 화려하지. 아닌 경우도 있어 물론 있는데 수컷은 왜 화려한 거야?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어필하려고 하잖아. 내가 더 뛰어난 유전자를 가진 존재야. 뭐 이런 것들. 지금 여기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 지금 성진은 오케이? 욕망에 충실한 상태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일부 도수를 보여준 거야. 여러분 뾰로롱 하면서 보여주니까 성인들이 어머머 하면서 이제 좋아하겠죠. 자 그래서 팔선녀가 이들을 각각 손에 주어서 손에 쥐고 성진이를 돌아보며 찬연히 아름답게 한번 웃고 몸을 솟구치더니 바람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잖아. 됐지? 얘들 다 하늘 타는 애들이야. 지금 밑에서 장난친 거예요. 되셨죠? 자 아무튼 이런 성진과 팔선녀의 수작을 통해서 뭐예요? 뭐를 꿈꾸게 되었어? 세속적 욕망을 꿈꾸게 되었지. 아름다운 자와 함께하고 싶다. 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입신양명과 출세야. 그렇지 않음? 자 그런 욕망이 생겼어. 계속 갑니다. 어디 갔어? 너 못 찾고 있어. 오케이. 자 성진이 석교 위에서 오랫동안 팔선녀가 가는 곳을 바라보더니 구름 그림자가 사라지고 향기로운 바람은 가라앉았네. 바야흐로 이제 성진은 석교를 떠나 스승을 가서 뵀어요. 자 다시 돌아왔죠? 어디로요? 연화봉으로 돌아왔습니다. 스승이 늦게 온 이유를 물어보죠. 대답합니다. 용왕이 너무 심하게 후하게 대답하고 떠나는 것을 만류하셔서 차마 떨치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 뭐 아닌데 내가 어떻게 반류를 하겠어요.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렸지? 오케이. 술은 마시게 했지만 여자들이랑 어울리란 말을 한 적은 없어. 자 대사가 더 묻지 않고 말합니다. 가서 쉬어라. 대사는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참고로 거의 전지전능에 가까운 슈퍼파워를 가진 인물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성진은 자신의 선방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장소니까 여기도 써보면서 화살표는 똑같이 그리고요. 선방 파란색으로 구분해 드릴게요. 참선하는 방 개인 방입니다. 오케이? 선방에 왔는데 날이 어두워졌어요. 오케이 보자. 날이 어두움. 이거 중요한 거라 쓰는 거예요. 이거 마킹 좀 해놔라 얘들아. 미리 해놔라. 나중에 이거 다시 찾으러 오지 말고 지금 마킹 해놔.
선방 체크. 날이 어둡다 체크. 됐지? 계속합니다. 그리고 또 칠 거 있을 거야 나중에. 성진이 13년을 본 후에 정신이 잘못 황홀해서 마음의 생각을 하죠. 이 남자로 태어나 어려서는 공백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 같은 임금을 섬겨. 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려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임금을 모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입신양명의 길을 얘기하는 거지. 바로 유교 이념에 혹하고 있는 거야. 나아가선 장수가 되고 들어와선 정승이 되고 출장 입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지? 그러니까 뛰어난 인자라는 얘기야. 밖에서 돌 때는 외적을 물리치는 훌륭한 존재, 안에서 정치를 할 때는 내적을 보는 훌륭한 정승.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차고 옥골에 조례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 듣고 은택, 은혜와 덕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을 후세에 들리는 것이 또한 대장부의 일이라. 오케이? 대장부의 일을 생각합니다. 대장부의 일. 그리고 꼭 옆에 써줘야겠지? 여기서 말하는 대장부의 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유교 이념에서 말하는 유교적 사상이야. 유교적 가르침이고 세상을 살 때는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너의 뛰어난 능력을 세상에 펼치도록 해. 이런 걸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떼의 밥과 바리떼 정도는 오칠에 가져온 그런 그릇을 말하는 거야. 한 바리떼의 밥과 한 병의 물과 2억 원의 경문과 108개의 염주뿐이에요. 그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도다. 오케이? 근데 뭐예요? 불법이라고 하는 건 불교적 속성을 말하는 거지. 그건 뭐예요? 적막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뭐예요? 할 게 없다. 지루하다. 별로다. 그쵸? 지금 육관대사의 제자인 성진이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중이야. 자, 그런데 생각을 이리하고 저리하면서 밤을 깊었는데 문득 팔선녀가 눈앞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 환영을 본 거겠지? 뭐야? 세속적 욕망. 중요한 단어니까 막힌 잘 나. 세속적 욕망으로 번뇌하는 선진의 심리 상태입니다. 진짜로 온 게 아니에요. 놀라서 다시 보니까 간 곳이 없어. 근데 그때 성진이 이제 술이 확 깨인 거야. 야이씨 나 뭐하냐? 부처의 공부는 뜻을 바르게 하는 게 제일 큰 공부인데 내가 출가한 지 이미 10년에 일찍이 털끝만큼도 불가의 법을 어기고 구차한 마음. 밑줄 쳐놔야지 이것도. 여기서 말하는 구차한 마음은 뭘 뜻한다? 내가 지금 잠깐 현혹당했던 그거, 세속적 욕망, 유교적 입신양명 이런 것들 말하는 거지, 맞지? 내가 거기에 잠깐 뿅 가가지고 아유 이런 마음 아무한테 한 번도 먹은 적 없었는데 이제 이렇듯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어찌 내 안간을 해롭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향로의 전단을 다시 피우고, 자 또 이것도 써놔. 향로 불을 피움입니다. 피우고. 강조 잘해놔. 선방에 들어왔을 땐 날이 어두웠으면 향을 막 피운 상태였어요. 됐죠? 그러면서 정신아 이렇게 말하면서 포단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어 염주를 굴리며 일천의 부처를 외우는데 라고 돼있지? 자 쓰자. 지금 이게 뭐인 거야? 여기서 이렇게 끊어갈게요. 여기까지가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뭘로 넘어가는 중이야? 꿈속으로 넘어가는 중이야. 참고로 정신 차리면서 향기를 피우고 자 부처님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난 잠이 든 거야 실은. 알겠어요? 딱 정확하게 여기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 오케이? 근데 이 장면부터 이 다음부터는 꿈의 장면이라는 걸 눈치채야 된다는 얘기야. 향으로 피우면서 잠을 그렇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 향로를 피우다가 잠이 든 건지 향로 피워놓고 주문을 외다 잠이 든 건지 몰라. 하지만 중요한 건 향로를 피운 다음인 건 확실해. 그쵸? 향로를 피워놓고 참선을 한 거지. 정신 차려라 황진아. 정신 차려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이 밖에서 부르는 소리는 실제로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동자가 부르죠. 사형 주무십니까? 대사께서 부르시오. 깊은 밤에 나를 부르시네. 이유가 있겠지. 혼날 생각하는 거죠. 동자와 함께 방장에 갔어. 육관대사가 제자를 딱 따먹어놓고 등촉을 낱같이 켜고 한밤중인데 대낮같이 밝혀놓은 거야. 뭔가 이 위압감을 주고 싶었겠지? 그러면서 성진을 부르셨습니다. 성진아, 내 죄를 아느냐? 성진은 성돌 아래 내려가 꿇어 대답합니다. 소자가 사부를 섬긴 지 10년이 됐지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었습니다. 진실로 어리석고 아득하여 주인제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지금 스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입 싹 닫고 있는 거야, 맞지? 대사가 말합니다. 중해 공부에는 3가지 인슬이 있어. 몸과 말씀과 뜻이야. 또 그러면 쳐놓을래? 몸, 말씀, 뜻 체크.
자, 네가 용궁에 가서 술에 취하고 석교에서 팔선녀와 수작하고 꽃가지를 던져 돌아온 후에도 오히려 팔선녀의 미색을 사랑하며 세상의 보기를 흠모하고 불가의 적막함을 싫어하니. 지금 뭐예요? 지금 성진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는 듯이 알고 있잖아 지금 육관대사는. 그치? 육관대사의 신통력을 말하는 장면일 거야. 그래서 너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무너뜨린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하나씩 따지자. 아까 선생님이 동그라미 3개 치라고 했었지. 몸, 바로 뭐예요? 술에 취하는 몸을 만들었잖아. 율법을 어겼어. 두 번째, 말씀. 불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홀리는 말을 했지. 됐죠? 잘못된 행위라는 거야. 세 번째, 뜻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마음속 상태가 부귀영화를 바라는 상태로 바뀌었었잖아. 그치? 세속적 욕망.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뜻 요소 잘 기억해야 돼. 그치? 몸과 따로 써놔야지. 몸과 말씀과 뜻. 자, 안 되겠어. 너 크게 혼나야겠어. 너 지옥 가라. 야, 육관대사는 이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지정해서 지옥에 보내줄 수 있어요. 지옥 행위를 잘 탔습니다. 됐죠? 자, 가보자. 중요한 부분이야. 성진은 저승이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서 인간 세계로 추방되는 벌을 받게 되고 라고 돼 있지? 참고로 근데 이때 설명된 내용엔 실은 팔선녀도 같이 와. 팔선녀도 같이 끌려와. 그러면서 니들은 선녀라는 존재가 정숙하지 못하고 남자랑 시시닥거리고 나쁜 짓을 했다 이거지. 자, 오늘부로 그룹 해체다. 됐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야. 그래서 중국 해남도 수주 땅에서 양소유로 태어나게 되죠. 자, 시작할 때는 성진 스님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다 쓸까? 성진 스님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뭘로 태어났다고요? 양소유로 태어납니다. 자, 잠깐만 앞에 좀 볼까? 자, 지금 여기서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게 중요해. 이름에 다시 다 뜻이 담겨 있어. 얘들아, 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인간의 본성적인 면을 말하는 거야. 성질, 그렇지? 근데 지는 뭐예요? 참될 진다죠? 맞지? 우리 그 미스 코리아 뽑을 때 미스 코리아 진, 선, 미 뽑잖아. 진이 1등이잖아. 번역하면 성진스님은 무슨 뜻이야? 인간의 참된 본성을 뜻해. 오케이? 득도한 존재로서의 이미지. 근데 이 존재가 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어디로 갔어? 지옥에 가서. 근데 이런 질문 할 수 있지. 선생님, 지옥에 가는데 왜 인간 세계로 돌아와요? 불교에서는 윤회가 곧 지옥이야. 오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곧 지옥이라고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 모든 것이 의미 없고 쓸데없고 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열반에 들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불교에서의 가르침이거든. 선생님 뭐 자세하게 안 읽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런 굴레에 다시 너를 집어넣어버린 거지. 됐죠? 자, 가자. 근데 소유스님으로 소유스님이 아니라 소유라는 이름을 태어났다고 했는데 참고로 이때 소는 적을 소자예요. 오케이? 유자는 놀 유자입니다. 즉 뭐냐면 잠깐 인생을 놀다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게 진짜 삶은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지? 그래서 이 이름에 담긴 의미도 무슨 적이야? 대립적이잖아. 됐지? 우리 성진 스님은 현실 세계 속에서 세속적 욕망을 꿈꾸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된 거야? 꿈속에서 그 세속적 욕망을 끝까지 경험하게 돼. 내용 더 읽어볼게. 양소유는 과거에 급제합니다. 반란을 평정하게 됐고요. 나라에 공을 세우게 되었으며 높은 벼슬에도 올랐고 심지어 황제의 동생인 난양공주를 비롯 총 8여인을 만나 인연을 맺게 되죠. 오케이? 봐봐. 무슨 일을 겪었다고요? 세속적 욕망을 싹 다 성취하게 된다고요. 이때 입신양령 했지요. 두 번째 부귀영화했습니다. 또 이 처와 육척을 거느린 그런 멋진 이거 멋진 게 맞는가? 아무튼간에 그런 성공한 남자가 돼요. 중세 기준으로 가능했던 얘기니까. 참고로 이때 이 처는 그냥 처가 아닙니다. 공주님이에요. 모두가 원하는 그런 남자였다고. 그냥 이상향을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이런 모든 것을 겪었어. 자, 그런데 평생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린 양소유는 어느 날 자신의 집 누대에 올라가서 문득 이거 밑줄 쳐야지 인생의 허망함을 느낀 거야. 근데 이거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이게 모든 것들은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오케이? 하면서 허무함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2006척들이랑 같이 거느리고 정자에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거든. 참고로 이 2006척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트와이스 레벨이라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무 예쁜 사람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양소유가 가서 검은족을 좀 하나 들고 와봐. 그래서 검은족을 줬어. 노래를 막 탔어. 했는데 옆에 있는 아내들이 느낌이 쎄하다는 걸 느낀 거지. 오늘따라 저기 난구님께서의 어떤 난구님의 어떤 그 난구니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간에 곡조의 내용이 너무 슬프게 느껴지고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던 거야. 됐지? 그 질문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가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자, 꿈의 즉 현실 같은 유행이없는 사상으로서의 꿈속의 마지막 장면일 거야. 소유는 이게 좀 약간 소름 돋지 않음?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행위잖아. 형준이 있는 말이야. 이런 느낌이죠. 자, 아무튼 간에 소유는 본디 하남의 배옷을 입은 미천한 선비였지. 별거 아닌 얘기했다고. 참고로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한 고자가 아니고 고사성어가 자주 등장하는 편이야. 왜냐? 고전소설이니까 당연한 얘기지? 체크해 놓으시고. 미천한 선비로 성천자, 성스러운 훌륭한 덕이 높으신 천자 즉 왕이죠. 임금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수와 상, 재상까지 이르렀어. 그러니까 문관도 했고 무관도 다 했다고 탑으로 이런 느낌이랄까?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랄까? 그치? 그런 거 다 했어. 그래서 낭자들 이뤘으며 낭자들과의 은정,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백년의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2006척까지 무슨 질투와 시기 이런 거 1도 없습니다. 다 오로지 소유만 따르려고 해요. 만일 모두 전생 수견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닿아요. 각각 돌아가면 천지에 떳떳한 일이죠. 수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세상의 인연. 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오케이? 근데 참고로 여러분 착각하고 알아야 되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이 인연설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이 옷깃을 스치기 전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접하는 시간이 있었을까를 생각해보자는 얘기거든. 전생에 많이 접해봤을 거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옷깃이 이런 옷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명을 이렇게 마주치잖아. 버스, 지하철에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옷깃은 동전이라고 해서 이 옷에 이렇게 띠로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야. 하얀 띠. 본 적 있을 거야. 그럼 이 옷깃이 마주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안아야지.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옷깃만 마주쳐도 인연이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돌아간 100년 후 높은 대가 무너지고 굽은 연못은 메워지며 가무, 춤추고 노래하던 땅이 변해서 거친 산과 쇠한 풀이 되면 초부, 나무꾼들과 목동, 소치는 아이가 그곳을 모르내리며 탄식하여 말하길 여기는 옛날 양승상이 여러 낭자들과 더불어 놀던 곳인데 승상의 부귀함과 풍류, 여러 낭자의 옥용, 화태, 아름다운 모습들은 이제 다 어디 갔어? 라고 말할 텐데 이 어찌 인생이 더덥지 아니한가? 그렇죠. 대놓고 자신의 깨달음을 썼습니다. 한 인생을 그래 네가 꿈꾸던 그 멋진 성공한 인생을 살아봤다 이거야. 근데 살아보고 나니까 남는 건 뭐뿐이야? 허무한 뿐인 거야. 깨달았지? 아까 뭐랬어? 환몽구조, 농자료 소설에서 꿈의 기능이 뭐다? 깨달음을 얻는 공간이다. 됐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체크 잘해놔. 내가 생각하기인데 천하에 유, 선, 불, 오케이? 유불선상이라고 썼지? 이 세 가지가 가장 높은데요. 이를 삼교라고 부릅니다. 다행히 이때 이슬람은 없었어요. 그죠? 여기서는 유도는 생전의 사업과 신후의 이름을 전할 뿐 신선은 예로부터 구해 얻은 자가 드무니 진시황이나 한무제, 현종 황제를 보면 알 수 있다. 자, 뭐예요? 내가 유과 선과 불을 생각해봤는데 이 두 가지는 죽고 나면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는 의미가 없어. 오케이? 선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녀석이야. 심지어 진시황이라고 하는 황제조차 그건 얻지 못했다는 얘기지. 됐지? 그러자면 내가 얻을 수 있는 큰 돈은 뭐밖에 없어? 불도밖에 없지? 오케이? 불도로 부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내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부터 밤에 잠이 들면 꿈속에서 매양 항상 포도알 위에 참선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 이제 슬슬 꿈에서 깨다가 됐나봐. 그쵸? 얘들아 아까 말했잖아. 꿈에서
현실에서 꿈으로 넘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지? 향로를 피워놓고 참선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잠에 푹 빠져버린 거야, 그렇지?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다시 현실로 또 돌아온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는 필연 불가와 인연이 있는 것이겠지. 내가 장차 장자방이 적송자를 따르는 것을 본받아서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해서 남해를 건너 관세음보살도 찾고 오대에 올라 훌륭한 산에 올라 문수보살께 예를 하여 불생불멸의 도를 얻어 진세의 고락을 얻고자 하되. 근데 여기서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야, 그치? 어떤 깨달음을 알게 된 존재를 불생불멸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아무튼 진세, 이 인간 세상에서의 고통과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뭐야? 인간 세상의 진세의 고락은 뭐가 하는 거야?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다. 그걸 뭐를 통해서 극복하고 싶다? 불교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한다. 살아보니까 다 그렇다는 거야. 됐지? 자, 그리하여 그대들과 반평생을 해로하다가 지금 50년 이상 살아왔지만 이제 이별을 해야 될 때가 됐어. 나 모든 것을 떨치고 떠나야 되니까 너희들이랑 작별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슬픈 마음이 든 거야 라고 말했어. 모든 남자들은 근데 다 전생에 근본이 있는 사람이야. 아까 선영이라고 했었잖아, 그렇지? 또한 세상의 인연이 닿을 때니 이 말을 듣고 자연히 감동하여 말하길. 상공께서 푹이 번화를 벌이는 가운데도 이렇듯 청정한 마음을 가지셨으니 상공을 어찌 장자방이 견주리요. 우리 자매 파리는 마땅히 깊은 규중에서 향을 피우고 부처님을 모시며 상공께서 돌아오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상공께서 이번에 가시면 반드시 밝은 스승과 어진 벗을 만나 큰 도를 얻으시리니 득도하신 후 부디 첩 등을 먼저 제도 좋은 세상으로 인도해 주소서 라고 말하고 있죠. 됐습니까? 이렇게 누가 조선조의 느낌이 아니랄까봐, 그죠? 순정적이고 따르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승상은 기뻐하며 말하죠. 우리 9사람의 뜻이 같으니 쾌사 좋은 일이다. 과인 나는 내일 떠날 것이니 오늘 모든 남자들과 더불어 술이나 취하도록 마셔보자 라고 하니까 그래요, 마지막으로 술 한 잔씩 나눕시다 하면서 한 잔씩 돌아가면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되셨죠? 자, 이러면서 마지막 파티를 벌이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쓰자. 자, 이제 때가 됐어요. 양소유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 스스로 깨달았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꿈속에서 알지만. 자, 이제 누가 데리러 올 차례야. 육관대사가 데리러 와야지. 꿈에서 깨야 될 거 아니야. 자, 가자. 잔을 씻어 다시 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나. 모든 사람들이 의아히 여기며 생각을 하지. 누가 올라오나? 한 호승 서역 승려가 눈썹이 길고 눈은 맑고 얼굴은 괴이해요. 외국 사람처럼 보였겠고요. 참고로 이때 호승은 중요한 건 범상치 않다 하시냐. 자,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에게 예를 하며 말하길 산야 사람이 대승상을 배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야, 산과 들판의 사람들, 자기 자신을 또 겸양해서 표현하고 있는 중이죠. 됐죠? 자, 이제 누가 왔어요? 웬 호승이 왔어요. 근데 우리는 알지? 이 호승이 누구예요? 육관대사입니다. 하지만 현재 소유는 이 호승을 모르고 있죠. 왜? 꿈속에서 자기 자신이 양소유라고 알고 있는 존재니까. 맞나? 태사가 이인인 줄 알고 한마디 답례합니다. 사부는 어디서 오셨나요? 자, 호칭어 잘 따져라 얘들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양태사 누구 말하는 거야? 이 태사라고 하는 건 양태사를 말하는 거고 양소유를 말하는 거야. 이인은 뭔가 신비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육관대사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호승으로 표현된 존재겠지? 존재였겠지? 마지막으로 이 태사, 양소유가 사부님 어디서 오신 거예요? 너무 물어봤으니 이 사부는 누굴 말하는 거야? 또 육관대사겠지. 호칭어 잘 정리할 수 있겠어? 그 문제 오케이 바랍니다. 좋아요. 호승이 웃으면서 말하죠. 잠깐만, 이 호승은 자기 자신 뭐라고 불러? 산야 사람이라고 불렀다가 사부라고도 불렸다가 이인이란 존재로 나타났다가. 됐지? 참고로 오른쪽에 육관대사와 양소유를 가리키는 말들 다 있을 거야. 별표 한번 빡쳐주세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니야. 그리고 이런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왜냐? 이걸 왜 묻는 거야? 이 흐름이 파악이 안 되면 이 호칭법이 헷갈리겠지 당연히. 즉 본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파악하고 싶을 때 내기 참 좋은 문제라는 거야. 아시겠죠?
잘 따져. 어디서 오셨어요? 했더니 호승이 말합니다.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뭐예요? 고인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 조심하라고 썼지? 고인은 오래 고자예요. 옛 고자. 오랫동안 예전부터 보았던 친구란 뜻이에요. 고인을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인은 잊기를 잘한다 라는 말이 옳네요. 훌륭한 사람들은 역시 사람들을 잘 잊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승상이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긴 하거든. 문득 깨달아서 능파낭자 용원딸이에요 참고로. 그래서 결혼했어요 참고로. 돌아보면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토번을 정발할 때 꿈속에서, 그러니까 이건 꿈속의 꿈인 거야 그치? 꿈속에서 동정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어떤 스님께서 법좌에 앉아가지고 불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혹시 노승께서 바로 그 노화상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걸 뭐라고 한다? 참고 중요한 단어니까 체크. 몽이라고는 부른다.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그치? 꿈속에서 꾼 꿈의 내용이었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몽중몽이라고 부르는 거 알아주시고 몽중몽을 얘기하죠. 그랬더니 호승은 박장대소 껄껄대며 웃습니다. 맞죠 그게 나야. 근데 그 말은 맞는데 아니 꿈속에서 잠깐 만난 건 기억하면서 왜 우리가 10년 동안 같이 살았다고 기억을 못해? 아이씨 양정원이 청명하다고 그러니까 다 그 뻥인 것 같은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장난치고 있는 거죠 물론. 다음 페이지. 승상은 망연자세를 합니다. 얘들아 좀 버틸만 하지 아직? 버틸만 합니까? 끝내고 시작. 승상이 망연자세를 하죠. 소유는 얘도 또 자기 자신을 객관해서 부릅니다. 그죠? 약간 소름 돋아요. 소유는 15, 16세 이전에는 부모의 수라를 떠난 적도 없었고요. 16세 급제에서 바로 직명을 받아서 관직에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연나라의 사신으로 갔었고 토번은 정발하러 떠난 것도 있었는데요. 이 외에는 경사, 즉 수도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언제 당신과 10년을 보냈겠어요? 했더니 노승이 웃으며 말합니다. 상공이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승상은 말합니다. 제 꿈은 어떻게 깨게 해주실 건데요? 어렵지 않지? 하면서 자 이거 밑줄 잘 쳐야 될 장면일 거야 그치? 손에 잡고 있던 석장, 지팡이를 들어 벽난간을 2번 두드렸고 갑자기 내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 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별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어. 오케이? 호승이 육관대사가 소유를 깨운 거야. 오케이? 뭘로요? 술법으로요. 맞아. 그럼 이것도 정기성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뭐지? 자, 이게 이어지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은 다시 뭘로 바뀔 겁니까? 지금부터 현실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자, 다시 요걸 뭐라고 한다? 인몽이라고 부른다. 인몽은 뭐였다? 요 장면이었어. 그치? 오케이?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 강몽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잠을 깨는 장면. 잠 깨는 장면은 누가 나타났던 거야? 호승, 육관에서가 나타났던 거야. 자, 승상은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막 주변이 막 하얗게 막 돌아가니까 마치 취해서 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소리를 지르죠. 사부께서는 어찌하여 정도 올바른 길로 소유를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환술로서 저를 희롱하십니까? 화를 내죠. 나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화를 낸 거죠. 근데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는데 구름이 그쳤어요. 노승은 간 데가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자조차 간 데가 없어요. 승상은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대와 많은 집들은 한순간 다 사라졌고 자기의 몸은 작은 남자의 포단 위에 앉아있는데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자, 이거 왜 중요한지 알겠지? 똑같은 선방으로 돌아온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뭐가 되고 있어? 달이 지고 있었고요. 향로가 불은 꺼지는 중이었죠. 됐어? 얘들아 비교하셔야 돼. 요거랑 요거 차이점 비교해 주셔야 돼. 뭐가 됐다는 얘기야?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뜻이지. 내가 들어왔을 때는 막 밤이 시작되는 참이었잖아. 근데 밤이 끝나고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방랑하는 중이었고 향도 다 꺼졌지. 꺼져있잖아. 시간의 경과. 그리고 이 시간의 경과는 별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었을까? 하룻밤에 꿈이었던 거야.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하루의 꿈이었던 거야. 뭐예요? 사자성어로 일장춘몽이었던 거지.
한바탕 하루의 꿈. 됐죠? 와, 뭐냐 이건? 자, 결말입니다. 느꼈어요? 자신의 몸을 보니 108염주가 걸려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각각각 머리털이야. 지금 완전히 양소유라는 이 삶에 몰입했었던 거야, 그치? 그런데 완전히 소화상의 몸일 뿐이고 전혀 대승상, 이 대승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속세에 있었을 때의 직위였지?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니야.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조량의 성진 행자임을 깨달았어. 그리고 생각하죠.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지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지. 그리고 자궁급제를 했고 한림학사도 했고 출장 입상 또 공명 신태에서 2명의 공주와 6남자 2처 6첩이라고 말씀드렸죠.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의 꿈이로구나. 일장 총목 난과일목 보이십니까? 체크. 이는 필연 사부께서 나의 생각이 잘못된, 그릇 때문에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의 부귀와 남녀의 정욕이 다 허무한 이름을 깨닫게 한 것이다. 오케이? 그 깨달음의 내용은 뭐였어? 인간 세상에서의 부귀와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허무하더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그렇죠? 또 중식이시니까 체크. 자, 성진은 서둘러 세수를 했습니다. 옷을 다시 제대로 차려입고 방장에 갔어요. 제자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제자가 말합니다. 성진아, 잘 놀다 왔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걸 알고 있는 존재죠? 성진은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이제, 얘는 소유 때도 소유라고 하더니 성진이라고 하죠. 성진이 이제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되게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아까 말했잖아. 인간 세상이 곧 지옥이라니까 불교에서는. 그래서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사부의 은혜는 1000만 검이 지나도 갚기가 어렵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장면이 끝났고 결국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반성을 했다는 데서 이 눈물의 의미 잡고 가야겠지. 근데 이건 이미 있으니까 써먹자. 241페이지 아랫단을 보시면 성진이 흘린 눈물의 의미 보이시죠? 키워드 잡아놓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반성, 감사와 깨달음. 이 정도만 잡아도 뭐 크게 뽑아내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이 구운몽이 원래 클래식한 작품이다 보니까 클래식한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선생님 1번으로 조심하자고 했던 게 뭐였죠? 제목의 의미였지? 두 번째, 이 작품 주제의식이 뭐라고요? 인생무상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인생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 성어 문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진짜로. 자, 거기 써져 있어요. 241 왼쪽 하단 보세요. 인생무상, 일장춘몽, 한단지몽, 일취지몽, 수류운공. 됐어? 그럼 옆에 있는 12번처럼 문제가 나오는 거야. 답이 보이지? 답이 보여? 바로 답이 보였으면 좋겠어? 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싹 다 몽 시리즈인 거 보이지? 꿈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서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는 얘기가 아닌 사자성어가 하나 있을 거야. 알면 쉬운 문제고 모르면 답 없는 문제. 됐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이제 한 챕터 남았어요. 딱 한 장입니다. 결말 보고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우리 이거 세종 같고요. 그래서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대사가 말합니다. 네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당해서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관여를 했겠어? 또 네가 말했잖아. 인간 세상에 윤회한 것을 꿈꿨다고 하니 이는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갔다 왔다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 아직 꿈 덜 깬 거야. 옛말에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고 하니 이거 호접지몽인 거 알지? 호접몽이라고도 하고요. 내용이 뭐죠? 내가 나비의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나를 꿈꾸고 있는 것인지 난 모르겠다. 어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빙글빙글 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과 관련된 부분이야. 그러니까 성진 스님은 내가 인간 세상에 꿈속 세계에 갔다 왔다 라고 하면서 분리를 했는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랑 거기다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 라는 거지. 멀티 유니버스라고나 할까?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어느 것이 거짓 것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법이지. 이제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더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굳이 꿈과 현실은 그렇게 구분하려고 욕쓰지 마. 그게 이거고 이게 그거라니까. 자, 밑에 써져 있죠? 뭐예요? 모든 것은 헛되다. 순간적일 뿐이다. 불교의 무슨 사상? 공사상이다. 라는 거 잡아놓고 가자고. 되셨죠? 자, 이렇게 가르침을 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성진이 대답합니다. 제가 아직 아득해서 그 구별은 잘 안 되네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설법을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대사가 응낙하죠. 이제 마땅히 금강경의 큰 법을 베풀어 너의 마음을 깨닫게 할 것이야. 잠시 후에 새로 들어올 제자들이 있을 테니 잠깐 기다려봐. 모든 것을 다 아는 성견지명의 존재죠. 누가 왔어요? 문지기 도인이 들어옵니다. 어제 왔던 위부인의 시녀 팔선녀가 또 와서 사부님께 뵙기를 청하시는데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선녀가 나오죠. 제자들이 자기들이 비록 위부인을 모시고 있으나 실로 배운 것은 없어 세속의 정욕을 잊지 못하였는데 대사의 자비하심을 입어 하룻밤 꿈을 꾸어 크게 깨달았나이다. 오, 뭐였던 거야? 내가란다. 소유가 꿈속에서 이처유청을 만났을 때 그 8명의 선녀들도 각자 양소유를 만나는 꿈을 꿨던 거지. 대단한 기술이 아니냐? 총 9명의 정신세계를 링크시켜서 꿈을 만들어냈잖아. 인셉션 저리가 하죠, 그죠? 아무튼 대단하죠. 자, 깨달았어요. 이제 저희는 위부인과 인사를 나누고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불문, 저도 이제 불교적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대사가 말합니다. 여선들, 당신 신선녀들의 뜻은 아름답지만 불법이 깊고도 머니 큰 역량과 큰 발언이 없으면 쉽게 이르지 못할 것이니 그들은 모름지기 스스로 해야 하는 사람. 이게 뭔 소리일까? 너희들 그럴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된 건 맞아? 니들 선녀잖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겠어? 너의 아름다움, 너의 그 뛰어남, 너의 그 뭐랄까 아무튼 그런 거 다 버릴 수 있겠냐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무슨 일을 했지? 팔선녀가 물러나와서는 얼굴에 칠한 연지벌을 씻어버렸지. 뭐예요? 화장을 지우고. 두 번째, 소매에서 전도, 금전도 조그만 칼을 꺼내서 흑우 같은 채당 같은 머리를 다 깎아버린 거야. 오케이? 나 불법을 귀의할 준비가 됐다. 더 이상 외적 아름다움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됐어? 그리고 대사한테 다시 오죠. 저희가 얼굴을 고쳤습니다. 이제 맹세합니다. 당신의 분부를 게을리지 하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대사가 말하죠. 좋도다. 그래, 오늘 9명 구제했구나. 그쵸? 그래서 너희 8이 이렇듯 하니 진실로 좋은 일이지. 그리고 드디어 대사가 법좌에 올라 병문을 방문하기 시작하니 백호의 빛이 세계에 쏘이고 하늘의 꽃이 비같이 내렸다. 이 백호의 빛이라는 건 여기 얘들아 여기 왜 부처님 보면 여기다가 점 하나 찍어 놓잖아. 그치? 여기 점 딱 찍어서 거기서 빛이 나는 걸 말하는 건데 이거는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레벨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화려한 조명이 되는 레벨이지. 그치? 아, 화려한 이제 막 아우라 붙이고. 자, 이렇게 해서 가르침을 내주시고요. 깨달음을 얻은 성진은 육관대사의 뒤를 이어 연화도량에서 설법을 하며 대중을 교화하게 되고 이후 팔선녀와 함께 극락세계로 가게 됩니다. 누가 고전소설 아니랄까봐 끝은 어떻게 끝난다?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 그래서 이 작품은 고요수도 잡아야 돼. 아무튼 행복한 결말까지 끌어냈죠. 그런데 이 요소는 자연스럽게 뭐랑 연결해야 돼? 고전 소설의 일반적 특징과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고전 소설은 기본적으로 무슨 성이 있다고 하거든. 우연성과 다들 알지? 우연성과 전기성. 전기성은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 나오고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얘들아, 이 성진과 팔선녀의 만남 자체가 우연성은 아니었어? 물론 나름대로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었고 어디를 가는 길이었긴 했었지. 하지만 이 둘이 이 장소에서 만나려는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게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 만난 거야. 맞지? 손 씻으러 왔는데 어디서 향기가 나서 가보니까 거기 맛집 팔선녀가 있었던 거라고. 되셨나요? 자, 작품 자체가 우연성 있게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작품이 누가 고전소설 아니랄까봐 라고 말하는 이유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 아, 힘들어. 자, 되셨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작품의 전문을 한번 읽었고요. 선생님이 저 뒤에 있는 본문 핵심 정리까지 다 뚫진 않았는데 거기 안에서도 되게 중요한 말들이 많이 실려있다는 거 확인해 주셨죠? 눈으로 봐주셨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은 각자 복습하시면서 해당 내용들을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 거의 뭐 1시간 넘게 달렸다지. 자, 숨 좀 돌리고 선생님이 아까 이 작품 뭐랑 세트맨이라고 했었지? 이거랑 세트맨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 작품만까지 같이 보고 마무리하면 딱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좀만 쉬어갑시다. 자, 뒤쪽에 이제 선생님이 지금 보조제를 잠깐 드린 게 있는데요. 이 녀석은 잠시 후에 사용하도록 하고 일단 우리 작품을 방금 다 봤으니까 244페이지에 있는 학습 활동을 좀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나좀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1번 문제. 당연히 있어야 되는 문제죠. 기본적으로 서사갈래, 즉 산문 작품이 나오면 작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인물, 사건, 배경 중심으로 뜯어보라는 얘기인데 이 녀석은 자 일단 크게 3개의 네모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각각 꿈, 아니지 현실, 꿈, 현실로 표현해줘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야 일단은 얘들아 그 중간에 화살표가 2개 있잖아. 오케이? 그럼 그 2개 사이에 화살표의 위나 아래에 어떤 단어를 써줘야 되겠다는 느낌도 확 들지 않니? 첫 번째 화살표에는 뭘 써야 될까? 인몽이라는 말을 써줘야겠죠? 두 번째 화살표에는 강몽이라는 말을 써주면 되겠고요. 자 스토리를 한번 정리해보자고. 처음에 연애봉에 있었던 스님이 심부름하러 동정호에 갔다 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석교, 냇물에서 이제 이상한 향기를 맡고 석교에 가서 팔선녀와 희롱한 다음 연화봉으로 돌아왔지. 근데 여러 가지 번뇌가 생기면서 꿈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꿈에서는 저승에 가서 인간 세계로 인간 세계로 보내지는 형벌을 받게 되면서 양승상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양승상으로서 한 생을 잘 살고 이제 모든 것을 허무함을 느낄 무렵 누가 와서 육관대사가 와서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가는 얘기로 나타나 있다. 확인됐습니까? 자, 내용은 이런 거였고요. 2번 봅시다. 다음 말을 참고해서 짝과 질문을 발표해. 자, 가부터 가보자. 가는 옆에 이렇게 써두고 시작해보자고. 이거 성진 스님일 때 한 말이야. 뭐라고 했더니 남자로 태어났다면 무릇 공명의 글도 읽어야 되고 그 공명을 후세에 들이우는 것이 대장부의 일인데 우리 부처의 법문은 아름다운 건 맞지만 너무 적막해 외로워 라고 말하고 있었어. 뭐예요? 요거 말하는 거죠. 그쵸? 즉 이것은 요 멘트는 유교 사상의 가치를 얘기하는 장면이었어. 그쵸? 됐어. 그런데 나한테 한번 넘어가보자. 양소유로 있었을 때 이야기야. 제가 이 미천한 선비로 제가 말하면 좀 그렇지. 왜냐면 팔랑자와 함께 한 거니까. 내가 막 자라난 다음 임금의 은혜 덕분에 높은 벼슬까지 다 해봤는데 게다가 남자들과도 이렇게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죽고 나면 허무해지는 건 아니냐 라고 느끼고 있지. 뭐요? 불가의 가르침을 깨달은 장면이지. 그럼 이 2개가 어떻게 대비되는지 보이시죠? 맞나? 오케이. 가의 글을 통해서는 불법의 적막함을 말하며 유교적 가치의 유교적 어떤 이념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났고 나를 통해서는 어디 갔어? 이 모든 것들이 입신양명, 부귀영화, 이처육처과 같은 어떤 남녀간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구나를 깨닫는 내용이었지 뭐지. 그래서 요게 가가 되는 거고 요게 나가 되는 거 요거 잡아주시면 될 거야. 그쵸? 그래서 마지막만 잘 체크해 주자고. 마지막 답 좀 보자. 꿈에 섞인 성진이 한 말에 보면 블라블라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 깨달은 것 같아. 밑줄 좀 쳐주자고요. 바로 뭐다? 깨달음의 공간이라는 걸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 육관대사와 대화하면서도 꿈과 참을 구분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것도 우리의 삶도 마치 뭐와 같다? 꿈만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라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지. 맞죠? 좋아요. 자, 3번 보시면 우리 예상대로 조신의 설화 얘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여기는 요약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업무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다 전문까지는 아니고 핵심 부분만 좀 보도록 할게. 자, 보조자료 방금 드린 거 있지? 조신지봉을 열어보세요. 구운봉 다음에 있을 겁니다. 텍스트를 좀 읽어볼게. 그러면서 우리가 할 때 딱 하나야. 이것만 잘하면 돼. 조신지몽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서 이 구운몽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뽑아내시면 되는 거야. 그쵸? 가자. 옛날 신라가 서울이었을 때 세달사, 참고로 지금은 흥교사라고 부른데 이 장원이 명주 난리군에 있었대요. 자니? 그래서 본사에서 중인 조신을 보내서 장원을 맡아 관리하겠죠. 자, 조신이 왔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와보니까 태수였던 김훈이라는 사람의 딸이 너무 예뻐서 한눈에 반했어요. 여러 번 낙산사 가는보살 앞에 가서 남몰래 그 여인과 살게 해달라고 빌었지. 왜 남몰래 빌을 수밖에 없겠니? 야, 중이잖아. 중인데 여인을 탐하고 결혼을 꿈꾸고 이건 정상이 아니거든, 그치? 그래서 몰래 빌었어.
이로부터 몇 년 동안 그 사이에 그 여인에게는 배필이 생겨버렸고 또 그는 불당 앞에 가서 관음보살님이 자기 소원 안 들어준다고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생각하는 마음에 지쳐 잠깐 잠이 들었어. 이거 마킹해야 된다. 잠이 들었다. 뭐예요? 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지. 즉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뭐다? 환몽구조를 취한다. 인몽과 강몽의 단계가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꿈속에서 그 김씨당자가 온 거야. 아름답게 환하게 웃으면서 제가 일찍부터 당신은 스님을 잠깐 뵙고 알게 되어서 마음속으로 깊이 사양을 했었는데 부모님의 명령에 이기지 못해서 억지로 딴 사람한테 시집을 갔었지요. 자 이제 저 도망왔어요. 당신과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나랑 함께 살아주요. 아이고야 조신 입장에서는 땡큐베리 감사지 그지?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조신이 부부의 연을 맺고 40년을 살거든? 이 뒤에 생략된 내용이야. 근데 자식이 총 5명이 있었는데 집에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너무 괴롭고 사는 게 힘들어. 그래서 국어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 첫째가 굶어서 죽어요. 이 부부는 슬픈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땅에 묻고 또 유리거실을 하러 갔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딸아이가 국어를 하러 다닐 거 아니야. 돈 가진 게 없으니까. 국어를 하러 갔다가 동네 미친 개한테 몰려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오는 장면을 보게 된 거야. 두 사람의 마음은 찢어지죠. 오케이? 어떻게 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참다 못한 아내가, 기분의 딸이 조신에게 하는 얘기가 이 장면입니다. 아시겠죠? 가보자. 근년에 와서는 쇠약한 병이 해마다 더해지고 금주님과 추위도 날려 더해오는데 남의 격방살이에 하찮은 음식조차도 빌어서 얻을 수 없게 되어서 수많은 문 앞에서 걸식, 음식을 구걸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무겁네요. 아이들은 추워하고 배고파하는데 돌봐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수 있겠나요? 붉은 얼굴과 예쁜 웃음도 풀 위에 이슬이고 자 밑줄 쫙 쳐놔. 이거 강조해놔. 풀 위에 이슬. 자 뭐니? 왜 하필이면 이슬이를 비유했을까? 모두 사라지는 것들이지. 사라지는 것이니까 뭐하다? 허무하다, 허망하다 맞습니까? 허망함을 깨달은 거야. 공통점이 있는데 체크 잘해놔. 이슬이고 지초와 같은 난초 같은 약속도, 지초가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나무 붓기는 버들가지일 뿐이죠. 언젠간 져서 떨어지는 나무가지라는 거지. 이제 그대는 내가 있어서 힘들어지고 나도 그대 때문에 더 근심이 됩니다. 가만히 옛날 기초를 생각해보니까 바로 그것이 근심의 시작이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둘이 사랑했기 때문일 거야. 그대와 내가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새가 다 함께 굶어 죽기보다는 차라리 짝이는 난저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뭐하자? 갈라지자 우리.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이혼 청구 소송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아이가 4명 나왔잖아. 어른 하나랑 어른 둘이랑 아이 넷이면 총 6식구야. 6식구가 음식을 구분하다 있는 게 쉽겠어? 어렵다고. 그럼 어떻게 하자? 둘씩 데리고 찢어지자는 얘기야. 셋이 되면 살만하지 않겠느냐는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가까이 하는 것은 사람의 정으로 처방할 수 없지만 알지만 나아가고 붙이는 것도 역시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수가 있는 법이지요. 원컨대 이 말을 따라 우리 헤어져요. 넘어가겠어. 자, 차이점 보이니? 차이점 보여? 꿈속에서 이거 웬 물이요? 꿈속에서 구운몽의 경우에는 구기와 영화를 누렸지.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조신의 꿈에서는 지극한 가난 속에 살고 있었지. 됐냐? 차이점? 근데 이건 오히려 또 공통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 무슨 공통점이 있는 거야? 둘 다 깨달음을 얻었던 거지. 그리고 그 깨달음의 정체는 뭐하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허무하다. 인생구성이다. 됐냐? 따라왔어? 아직 안 끝났어 근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작별을 하고 길을 떠나려고 하다가 꿈에서 확 깬 거야. 오케이? 자 현실로 돌아왔네. 타다남은 등잔불은 깜빡거리고 이제 밤도 새려고 해. 뭐가 비슷하지 않니?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그 장면이랑 비슷하지 않아? 이 모든 것들이 하룻밤에 꿈에 불과했다는 거. 일장 춘몽인 거 보이시나요? 다 하룻밤의 꿈일 뿐이었고. 그래서 어디 갔어?
수영과 머리털은 모두 휘어졌고 망연히 세상 일에 뜻이 없어졌어. 머리털이 왜 휘어졌다? 너무 꿈속에서 고르내는 거야. 역경이 심했단 거야. 밤사이에 머리가 새버린 거야. 하얗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것 같아. 재물을 탐하는 마음, 여인을 탐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눈녹듯 사라져버렸어. 이제 관음보살의 상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졌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 없어. 돌아와서 꿈에 아이를 묻은 해연이란 땅을 파보니까 돌미륵이 나오네. 물로 씻어서 절에 모셔놓고 자기가 다시 서울로 돌아와. 서울에서는 자기 모든 직책을 사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돈으로 만들어. 그런 다음 그 돈을 사재를 털어내서 정토사를 세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지. 차이점이에요. 차이점입니다. 지금 이거는 뭐란 얘기냐면 불교란다. 미안. 사찰, 연기, 설화라고 불러요. 기억된 얼마나 가치가 있는 단어다. 이 작품은 설화예요. 설화. 기본적으로 갈래가 달라요. 그쵸? 근데 사찰, 연기, 설화라고 하는 건 어떤 절이 어떤 이유로 세워졌는지를 알려주는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라는 얘기야. 그러면 참고로 이거는 뭐예요? 정토사이면서 그 정토사에 가면 돌로 만들어진 미륵보살상이 있나봐. 그지? 됐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전설의 증거물이 되겠지? 전설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방금 봤던 구운몽은 갈래가 소설이었습니다. 그쵸? 근데 이 녀석은 사찰, 연기, 설화라는 차이점을 뽑아내시면 되는 것. 그렇게 해서 그 후에서 세상을 어떻게 맞췄는지 알 수 없어. 전설의 특징이잖아. 잘 모르겠음. 그래서 지금도 정토사 어디에 가면 돌미륵이 있는데 뭐 이런 식의 이야기 항상 나타나는 법이죠. 자, 공통점과 차이점 감 잡으셨나요? 중요하니까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의 내용 봤고요. 요거 하나만 더 체크를 할게요. 지금 245페이지 보면 1번에서 차이점 비교하는 건데 선생님 설명 다 해드렸으니까 이거로 충분히 해결될 것 같은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온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어디 갔어? 2번 답을 보면 이런 얘기 나와 있을 거야. 두 작품에서 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토의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꿈의 역할. 꿈은 주인공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지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경험해 보게 하는 장치이며, 됐지? 두 번째, 자신이 직접 겪어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꿈을 통해서 다른 삶을 살아보며 깨달을 수 있다. 즉 깨달음의 공간. 됐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깨달음의 공간이란 뜻이야. 경험을 통한 깨달음의 공간. 되셨죠? 네, 이거 메모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you got it? 오케이. 자,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구운몽을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작품 넘어가 볼까? 가자. 뽕산.